SGI 서울보증보험 시스템 장애가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협력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오늘 안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어제부터 시스템 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이른 새벽부터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장애는 랜섬웨어 공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SGI 서울보증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은행들의 전세대출을 포함해 일부 주담대, 자동차 대출 등을 내줄 때 필요한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서울보증을 끼고 내주는 금융권 대출에 차질이 생긴 바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 대해 선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할부 개통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는데요.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연체될 가능성 때문에 보증보험이 필요한데 SGI 서울보증의 전산마비로 이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복구는 어려울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SGI 서울보증 관계자는 오늘 내 복구는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복구한 뒤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해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대출 관련 신규 접수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 시스템 장애로 인해 고객 불편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네, 부담스러운 생활 물가 상승세 속에서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농산물 할인에 이어 이번엔 한우를 대상으로 30% 넘는 할인이 시작됩니다. 이강우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한우 할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네, 오는 18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를 시작으로 한우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홈플러스도 21일부터 할인에 나서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할인 행사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한우 전 품목이 해당되는데요. 등심과 양지, 불고기와 국거리류 등이고 등급도 이른바 투뿔로 불리는 2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모두 행사 대상입니다. 할인율은 한우 자조금이 제시한 기준선 이하로 업체가 가격을 정해서 팔면 기준 가격의 10%를 자조금이 업체에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1플러스 등급 등심의 기준 가격은 6,700원인데 어제 시세가 11,000원이었으니까 최소 39%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셈이고요. 양지는 4,000원대 초반으로 최소 32% 저렴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수입산을 중심으로 특히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미국산 냉장 목등심 척아이롤 가격은 100g당 3,800원으로 평년의 3,000원보다 27% 비싸진 상태입니다. 다만 한우는 평년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1등급 등심 100g 가격은 어제 기준 9,300원대로 평년의 9,900원대보다 낮습니다. 한우 대비 저렴했던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위나 등급에 따라서는 이번 행사로 한우가 수입산보다 싸지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저신용자들은 각종 금융거래뿐 아니라 후불식 교통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교통카드만큼은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저신용자 교통카드 정책이 바뀔 전망이군요. 그렇습니다. 신용거래가 중단된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근로활동 자체에 지장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카드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일 텐데요. 네, 카드사들도 공익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입이 될 경우 채무조정 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를 열어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월 3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제한을 두되 빚을 갚아 나가는 상황에 따라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예 은행 계좌 개설이 금지된 연체 채무자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위한 제한적인 계좌 허용이 가능한지를 두고서는 일부 논란도 예상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내 증시가 3,000피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증시 대기 자금인 예탁금을 활용해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이자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이용료율을 낮추기로 했죠.
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예탁금 이용료를 50만 원 이상의 경우 1%에서 0.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나증권도 어제부터 100만 원 초과는 0.65%로 0.05%포인트, 100만 원 이하는 1.75%로 0.25%포인트 하향합니다. KB증권도 이번 달부터 원화 기준 예탁금 이용료를 100만 원 이상은 1%로 낮췄고 100만 원 미만의 경우 0.1%로 조정합니다. NH투자증권도 1천만 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0.6%로 낮춥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두 차례 낮아지면서 예치금 이용료율도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상황이랑도 맞물리죠. 네, 예탁금이 늘어난 것도 이용료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1일 기준 66조 3,69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2일 예탁금 60조 원대를 진입한 이후 두 거래일을 빼고 전부 6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1일에는 3년 6개월 만에 70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유동성이 더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 기준 56개 증권사들이 예탁금을 투자해 얻은 운용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94%를 기록했는데요. 증권사들의 평균 이용료율은 1.76%를 기록한 가운데 운용 수익률과 이용료율 지급 차이는 더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과 운용 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기도 했는데요. 증권사들은 인상 대신 인하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자산이 새는 걸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몸집이 워낙 크다 보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036조 원의 규모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행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약 30%는 시장 지수를 따라가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패시브, 그리고 나머지 70%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고 파는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하는데요. 액티브 전략에서 절반은 국민연금이 직접, 나머지 절반은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겨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량 매매할 때 주가가 순간적으로 출렁이면서 발생하는 시장 충격 비용이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요. 비용이 클수록 기금의 수익률을 깎입니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종목을 사고 파는 전략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거래를 분산하는 등 시장 충격 비용을 최소화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경우 일부는 대량 매매 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는 때가 따로 있나요? 네,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 지분 1% 이상을 한 번에 변동시켜서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 경우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위탁 운용사들이 공격적으로 거래하면서 시장 변동성과 거래 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대량 매매에 나설 때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전략을 펼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단기 차익을 거두려는 것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직접 운용 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고객 보안 강화가 이동통신사 간 새로운 기싸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SKT가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국내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KT가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KT는 그럼 얼마를 투자하나요? 네, KT는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정보 보호를 위해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T가 지난 4일 앞으로 정보 보호 투자 규모를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 5년간 7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보다 3천억 원이 더 많은 수준입니다. KT는 이미 지난해 정보 보호에 1,250억 원을 투자해서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투자를 늘리는 건 경쟁사들 대비 고객 보호에 앞장서는 통신사란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태선 정보보안실장 상무는 SKT 사태 이후 규제기관과의 합동점검과 내부 자체 진단 결과 특이사항 없이 보안 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고 선제적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건가요?
네, 우선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글로벌 협업 및 진단 컨설팅 확대에 투자합니다.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개선 활동을 정례화하고 또 3자 정보보호 점검을 통해 외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향후 500억 원을 들여 보안 전담 인력 역시 확충하는데요. 지난해 통신 3사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SKT, LG U+, KT 순이었는데 KT는 희망퇴직 등으로 줄어든 관련 인력들을 앞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LG전자가 중국 가전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업체에 밀리는 중저가 시장 공략을 위한 승부수인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LG전자가 중국 업체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에 나섰군요. 네, JDM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생산만 맡기는 OEM 방식과 달리 제품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중국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LG전자가 중국 업체와 글로벌 제품 협력에서 JDM 방식으로 공동 개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랜드는 LG를 그대로 부착하되 생산은 중국 업체가 맡아 비용을 줄였습니다. LG전자는 자체 분석을 통해 경쟁사가 아닌 업체 중 경쟁력 있는 곳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드럼 세탁기는 중국 스카이워스와 개발했고 냉장고는 오쿠마와 함께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확 낮춘 $500 선으로 LG 브랜드 파워를 고려하면 $400 안팎의 현지 중국 제품과 견줘볼 때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LG전자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봐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LG전자는 삼성전자와 경쟁하면서 AI를 탑재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저가 시장, 보급형 모델 분야에선 중국 기업에 조금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 등에선 보급형 모델 인기도 많기 때문에 이들 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유럽 시장 공략을 시작으로 보급형 모델 영토를 차차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가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추가 추경엔 선을 긋고 기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부동산 자금을 첨단 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 후보자가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산시장 유인책으로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관련해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선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3차 추경 등 추가 확장 재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구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세출 기준 35조 원 규모의 1차, 2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향후 세제 운용의 방향성을 읽을 만한 답변도 있었다고요? 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구 후보자는 올해 1분기 역성장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폐지 입장과 관련해선 당초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한 점, 근로자 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공약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감세 기조에서 세입 확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구 후보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공급 정책에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개혁도 시사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정책에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한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의 향방에도 앞으로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주택공급을 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부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단 말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냐는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꼭 집어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적으로 LH 개혁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어떤 직원들 문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매우 구조적이고 뭔가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조세당국과 협의할 일이라며 일단 말을 아꼈고요.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려고 자사주를 매입한 경영진들이 높은 평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주식은 올해 들어 50% 이상, 매입 단가 대비 10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4대 금융지주들의 주식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네, 우선 금융지주 살펴보면 KB금융은 지난해 말 82,900원에서 전날 기준 118,600원으로 4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은 47,650원에서 72,000원으로 51.1% 상승했고요. 하나금융은 56,800원에서 96,200원으로 69.4%, 우리금융은 15,370원에서 26,750원으로 74% 각각 올랐습니다. 이들 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올해 들어 평균 60%에 육박했습니다. 경영진들의 자사주 평가액도 늘었을 텐데 누가 가장 많이 늘었나요? 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보유 자사주 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함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 총 15,132주의 평가액은 지난해 말 8억 5천만 원에서 전날 14억 6천만 원으로 올해만 6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수익률은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가장 높았습니다. 임 회장이 가진 만주의 평가액은 지난해 말 1억 5천만 원에서 전날 2억 6천만 원으로 74.4% 증가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자사주가 18,937주로 가장 많습니다. 진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 평가액은 지난해 말 9억 원에서 전날 13억 6천만 원으로 4억 6천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양종희 KB금융회장은 역시 같은 기간 4억 5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약 2억 원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엔 드론과 반도체 핵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를 놓고 협상을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미국이 수입 드론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부터 드론과 관련 부품과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들 상품의 외국 공급망 영향 정도와 관세 필요성 등을 따져보는 건데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권한, 그러니까 관세 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 근거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조사 품목들은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향후 관세 부과나 수입 커터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이 곧 협정이라며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EU는 다른 종류의 협정을 원한다면서 EU를 포함해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관세 서한 통보에도 다음 달 1일까지인 협상 시한까지 상대국들과 막판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자신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서한에 적은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미국 관세 영향에도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98억 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힘입어 전체 수출액도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서울 송파 위례 신도시에 공급되는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 무순위 청약에 7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앞서 불법 행위로 청약이 해지된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7만 4,051명이 신청했습니다. 8개 동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 해당 단지는 전매 제한 3년 규제를 받고 있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합니다. 현대그룹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을 매각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공시에 따르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는 볼트자산운용으로 정확한 매각 대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메인 사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대금 확보 차원의 매각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이 1년 사이 3.6%포인트 늘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92개 대기업 중 81개 그룹 3,300여 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내부 거래가 매출 100%를 차지한 기업은 8곳, 90% 이상은 13곳이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385개 계열사 중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곳은 OK금융그룹 OK데이터시스템과 사조그룹 사이렌,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등 8곳이었습니다.